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강좌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성경 배경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로마 역사를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세계로 우리가 보다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강좌부에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로마 역사를 정리할 수 있다면은 성경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바탕을 만드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황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제 낳는 그 마국간 그 장면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는 그 배경으로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다 호족하라. 이 영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족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예수님을 낳은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카이사로스죠. 영어로 시저. 지금은 시저라고 하지 않습니다. 카이사로스 혹은 이제 카이사. 카이사로스라고 하죠. 카이사로스를 이제 가이사로 번역을 했고요. 아구스투스를 아구스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호족에 등록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낳았으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그러니까 로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왔노라 보았노라 싸우노라 루비콘강을 건넌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로스가 아니고 그 아들, 양아들이죠. 친아들은 아니고, 그러나 같은 집안이니까 혈액 검사하면 이제 같은 DNA 나옵니다. 같은 가문의 양아들 있죠. 그 옥타비아누스 초대 황제가 됐습니다. 이름이 거의 같아요.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아구스투스 거를 받은 거죠. 그 양아들인 초대 황제는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이름이 네 글자입니다. 세 개는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옥타비아누스 하면은 확실히 구분이 되죠. 근데 이제 아구스투스라고 해가지고 초대 황제를 아구스투스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로스도 원래는 아구스투 칭을 받았는데 이어받은 건데요. 근데 그 존엄한 자 라는 뜻, 제1시민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본래 이름은 아니고 그래서 직책처럼 돼서 아구스투스라고 보통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아구스투스라고 하는데 역사학에서는 혼동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무찌르고 이집트조차 로마 제국의 영역으로 편입시킨 율리우스 카이사로스 아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되겠습니다. 초대 황제입니다. 여기서 영을 내렸다. 영을 내렸는데 그 영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는 거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왜 천하로 다 호족하라고 했냐면은요,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다
지금 이제 옥타비아누스 때는 거의 다 이제 점령을 했거든요. 각 나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됐는데요.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호족, 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예를 들면 10만 명 인구다. 뭐 1000명만 세금을 내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등록하게끔 한 거죠. 로마 제국은 역사적으로 건국 때부터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세금을 많이 걷지는 않았습니다. 상징적 의미로서 이제 걷는 거죠. 많이 걷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많이 로마가 걷어서 문제가 된 적은 로마 역사상 없었습니다. 아무튼 적게 걷는 거는 적게 걷는 거지만 일단 그 상징성이 중요하거든요. 내야 됩니다. 다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됐다, 종속이 됐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하는 표시가 로마에서는 중요했기 때문에 다 호적하라. 각 나라별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각국별로 수행을 하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수대로 계산해서 이제 또 세금을 정기적으로 이제 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고,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디베리오 황제는 그렇죠. 옥타비아누스 다음으로 제2대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제2대 황제인데요. 티베리우스 황제는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에 하실 당시에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디베랴 바다의 디베랴가 바로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이름을 붙인 거죠. 다 황제한테 아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제 오랫동안 황제로 있었는데 인간 혐오증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년은 로마에 있지를 않고 카프리 섬에 가서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싫다. 아주 그 예민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 때 다들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은 이제 목이 달아나는 거죠. 아주 예민한 황제였기 때문에 다들 숨죽이고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이제 로마 관리들은 그 중에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쳐다보면서 벌벌 떨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빌라도 등장하는 단락들이 있는데 빌라도가 등장하는 단락들을 보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 때문에 벌벌 떨면서 숨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신뢰를 많이 받고 있고 황제가 또 아주 긍정적이고 좀 너그러운 그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빌라도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 티베리우스 황제가 워낙 예민한 성격이고 인간 혐오증이란 병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간 혐오증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 또 떠나서 섬에서 별장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현재 카프리 섬에 있는 티베리우스 별장은 뭐 세계적 관광지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가 인간 혐오증에 걸려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 있었다. 좀 민감한 상황에 있었다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4대 황제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1대고 티베리우스가 2대, 그리고 3대는 악명 높은 칼리굴라 황제였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4대였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황제가 그 유명한 또 네로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5명이 율리우스 카이사루스 가문 황제입니다. 그 중에 3명이나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그 이름이 로마 황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로마 제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전문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간략하게 2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으로서 오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은 성경에 직접적인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평소에 다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접한다면은 우리가 신앙 강좌부 이 강의를 또 유익하게 잘 활용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리우스 코넬리우스 술라라는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코넬리우스 술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율리우스 코넬리우스 술라는 펠릭스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펠릭스는 행운아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루시우스, 루키우스, 코넬리우스, 솔라 펠릭스. 루키우스 코넬리우스 솔라 펠릭스 라는 인물은 기원전 138년부터 기원전 78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코넬리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술라라고도 합니다. 역사학에서는 보통 술라라고 지칭이 많이 되어 있죠. 술라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로마 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신약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라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술라의 부하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 로마 역사상 통틀어서 가장 부자였다고 하는 크라수스, 그리고 로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루스, 모두 다 이 술라의 부하 출신입니다. 술라가 기원전 138년이니까요. 폼페이우스하고는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율리우스 카이사루스하고는 거의 한 4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애들로 치면 거의 손자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술라가 최고 권력자였었는데 이 술라의 부하였던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이 술라의 부관으로서 술라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전투에 참여하였고 그 덕에 큰 부를 축적하게 돼서 나중에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루스 이 셋이서 1차 3두 정치 3명의 거두가 형성이 되는데 이 3명 다 이 술라의 부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라가 얼마나 강력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술라의 일대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지도입니다. 로마 지도에서 특별히 가운데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폰투스라고 있습니다. 폰투스, 흑해 밑에 지금의 터키 북쪽 해안가에 폰투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시노페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폰투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수울라가 폰투스 왕국을 제압하러 원정을 떠났습니다. 폰투스의 왕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조각 사진인데요. 미트라다테스 6세였습니다. 술라와 미트라다테스 6세의 대결입니다. 미트라다테스 6세는 미트라다테스를 영어로는 미트리다테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독일이라든지 서양 사람들이 헬라어로는 미트라다테스인데 이거 발음을 못 해가지고 미트리다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트라다테스 발음 잘 되죠? 발음 잘 못하는 서양 사람들 따라서 발음 못하는 미트리다테스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 책들에 미트리다테스로 표기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 더 최근 책들에는 미트라다테스로 우리말로 대부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술라하고 미트라다테스 6세하고 숙명의 그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나이도 이제 비슷비슷한데요. 전쟁의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술라 때 로마가 최고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허락 없이는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로마에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폰투스의 왕이었던 미트라다테스 6세는 거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다리우스의 적통을 이어온 알렉산더 대왕의 환생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헬라 제국들을 이제 모아서 로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로마에 대항해서 헬라 제국들을 모아서 대항을 했습니다. 그 표시로서 폰투스가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침공해서 자기 나라로 속국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로마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허락해주면 되는데 허락을 안 받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술라가 갔습니다. 가서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쪽 지역이 험준한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가서 엄청 고생했지 않습니까? 산악지대가 많고요. 아무튼 이제 도망 다니면은 그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에서는 숫자는 폰투스 군대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군사력에서는 상대가 안 됐죠. 로마한테는 애와 어른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미트라다테스는 도망 다니는 걸 잘했습니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나 걸린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의 명예 때문에 술라가 미트라다테스 6세를 제압하러 간 건데 10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서 정적들이 로마에서 술라와 그 로마 군대를 반란군으로 해버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정적들이. 술라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로마 제국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을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결국에는 미트라다테스 6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게 했습니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술라가 미트라다테스 6세 왕에게 말합니다. 로마의 허락 없이 옆에 나라를 침공하는 거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겁니다. 그날 풀어줬습니다. 10년이나 걸려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과 로마군이 자신을 따른 로마군이 반란군으로 로마에서
그렇게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술라의 목적은 다른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로마에 종속해 있으면 된다는 거지. 종속이 된 거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속국입니다. 인정을 했으니까 속국이니까 이제 풀어준 거죠. 이제 술라가 다시 로마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정적들이 난리 났습니다. 술라가 1인자인데 틈을 타서 반란군으로 해버렸는데 술라가 미트라다데스를 굴복시키고 로마의 속국으로 굴복시키고 로마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적들이 난리 났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다 해산하고 자결하고 그래서 결국 술라가 도착했을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로마 입성해서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정적들은 다 도망가고 죽고 그렇게 된 거죠. 술라가 딕타투어 독재관에 스스로 임명을 했습니다. 기한 없이 권력 우제한 딕타투어에 임명해서 술라의 개혁이라는 것을 수행을 했는데요. 원로원을 자신의 반란군으로 만든 원로원을 다 처형하고 해산할 것으로 두려워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2배로 늘려서 600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로원을 훨씬 더 숫자를 늘려버렸고요. 여러가지 술라의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독재관을 한 다음에 2년 후에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평민으로 시골 마을에 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로마의 허락 없이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현대 정치학에서는 경찰 국가라고 하지요. 지금도 어느 나라의 허락 없이 조그만 나라가 그 옆에 나라를 침공하면 안 됩니다. 제일 큰 나라가 한테 혼납니다. 그거는 로마의 이러한 정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로마 역사 내내 수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저희 신앙 강좌부에서 요한계시록 공부할 기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로마 황제한테 까딱 인사하면 목숨 살릴 수 있습니다. 까딱 인사 공개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으면 목이 달아납니다. 로마에 굴복해 있으면 다 허용해 줍니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굴복해 있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동생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가차 없습니다. 10년 아니라 20년이라도 끝까지 잡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처형을 해서 굴복을 만듭니다. 기독교와 2세기, 3세기, 4세기 소위 5대 박해라고 하는 큰 대전쟁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와 로마 제국 황제와의 전쟁인 것이죠. 바로 이 술라의 미트라다데스 전쟁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통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술라의 이런 미트라다데스 전쟁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이제 팽창해서 지중해 지역을 모두 다 장악하기 일보 직전에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폼페이우스 장군을 잠깐 주목해 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폼페이우스 삼두 정치의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인데요. 술라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폼페이우스가 동방원정을 떠납니다. 기원전 63년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동방 원정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시리아 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시리아 제국으로서 어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로서 그 유명한 시리아 제국, 한때 페르시아 바벨론 전체 영토 전체를 장악했던 그 강력한 시리아 제국 셀레우코스 왕조였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전통의 대제국인데 기원전 63년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수도인 안디옥이 이제 시리아의 수도였는데요. 입성할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제국, 그러니까 그 강력했던 제국이 스스로 다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왕조도 다 없애버리고요. 다 그냥 백기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전혀 저항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로마가 강력했다 하는 거지. 시리아가 얼마나 셌습니까? 다니엘서 묵시문학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 시리아에 대항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까지 벌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시리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무진장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굴복시켜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시리아가 굉장히 수백 년 동안 괴롭혀왔는데요. 그렇게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시리아 제국이 기원전 63년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이 강력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상의 오른쪽에 보면은 아르메니아 제국이 있었고요. 그 옆에 또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 제국을 제압을 했습니다. 동방원정의 주된 목적이었죠.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는 조금 전에 언급한 자신의 그 직속 상관 술라와 전쟁을 벌인 바 있는 미트라다데스 6세가 바로 이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의 도움을 받아서 세력을 항상 유지해 왔었는데요. 아르메니아와 파르티아를 제압함으로 해서 반짝 재기를 하려고 했던 미트라다데스 6세를 결국 처단했습니다. 미트라다데스 6세가 결국 자결해서 죽고 말았는데요. 미트라다데스 6세의 시신을 폼페이우스가 인계받아 가지고 미트라다데스 6세의 조상들이 왕족들이 묻혀 있는 무덤에 폼페이우스가 직접 묻었다고 합니다. 그렇고 시리아 제국을 역사에서 없애버린 다음에 이집트를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하러 내려가는 도중에 유대 및 팔레스타인, 블레셋이죠. 제압을 했습니다. 제압을 했다기보다 스스로 제압당한 건데 재밌는 일화가 하나 정해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화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제사장 포함해가지고 혼비백산한 거죠.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혀온 시리아 제국, 마카비 혁명까지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그 묵시문화까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시리아 제국, 수백 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절대 왕국 시리아 제국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릴 정도로 강력한 로마 제국의 총사령관이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되지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성전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부관도 물리치고 무장도 해제하고 칼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예를 갖추려고 했던 것이죠. 혼자만 들어갔는데 아마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한 말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마 법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폼페이우스는 법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들어왔을 것이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법계는 바벨론 침공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
그때 소실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리고 그 이후 어디를 봐도 법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 침공 때 느부갓네살 대왕의 그 침공 때 법계도 소실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는 학자들은 이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폼피우스가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말도 또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원전 63년 딱 이 시점부터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로마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술라 이야기와 폼피우스 동방원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